아들이 출장만 나가면 이 집에서 밤마다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 아들이 아니라 내 며느리 이서연이다. 처음엔 진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딸깍, 도어락 풀리는 소리.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간, TV 소리는 이미 작게 줄여둔 뒤였다. 나는 방 안 침대에 누워 눈만 감고 있었다. 예순둘 먹고 나니까 눈은 감겨도 귀는 더 밝아지더라. 슥, 슬리퍼 끄는 소리. 쿵, 쿵,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나는 순간 눈을 딱 떴지만 몸은 일부러 움직이지 않았다. 착각이겠지. 서연이가 화장실이라도 가나 보지. 그러면서도 심장은 괜히 쿵쿵 뛰기 시작했다. 철컥. 이번엔 문 여는 소리였다. 그리고 아주 살짝. 쾅도 쿵도 아닌 도어가 끝까지 닿지 않게 최대한 살살 닿는 그 특유의 소리. 철컥. 딱 거기까지만.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들이 없는 집은 뭐가 다르냐?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나는 늘 똑같이 대답했다. 조용해서 좋지 뭐. 며느리도 참 착하고. 내 말은 반만 진짜였다. 조용한 건 맞다. 근데 그 조용함이 요즘은 이상하게 팔에 소름이 돋을 만큼 불편한 조용함이 됐다. 나는 이불 안에서 천천히 몸을 돌려 문틈 아래로 새어 들어오는 어두운 복도 불빛을 바라봤다. 불은 꺼져 있었고 집안에는 나 혼자였다. 서연이는 나가고 없었다. 우리 집은 원래 셋이었다. 나 아들 박준호, 며느리 이서연. 준호는 어디 가서도 대기업 다닌다 소리 듣는 애다.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이 길고 영어가 반 이상이라 난 아직도 제대로 못 읽는다. 한번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는 출장이 많아졌다. 처음엔 내심 자랑스러웠다. 우리 아들 바빠 죽겠대. 회사에서 얼마나 필요하면 출장을 저렇게 보내겠냐. 사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만 나면 떠들고 다녔다. 근데 말이야. 자식 자랑은 늘 뒤통수를 치더라. 출장이 잦아질수록 집에는 나와 서연이만 남는 날이 늘어났다. 둘이 밥 먹고, 둘이 TV 보고, 둘이 설거지하고, 둘이 같은 집 천장 바라보며 밤을 보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잘 사는 집 같았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정말로. 이상한 걸 처음 느낀 건 2달 전이었다. 준호가 지방으로 일주일짜리 출장을 가던 날 캐리어 끌고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다. 엄마, 서연이 요즘 예민하니까 너무 잔소리하지 마요. 내가 무슨 잔소리를 했다고 그러냐. 맨날 내 편만 들면서 툭 내뱉은 말이지만 속은 솔직했다. 나는 요즘 괜히 서연이한테 사소한 것들이 걸렸다. 휴대폰 붙잡고 있는 시간, 알람 맞춰놓고 나가는 패턴, 퇴근하고 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들. 준호는 거기에 아, 회사 일이 바쁘대요. 엄마 이해해줘요. 이 한마디 덧붙였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불편했다. 그래, 알았어. 가긴 가라. 시간 다 됐겠다. 나는 짜증을 감추지도 않고 문을 열어줬다. 철컥. 문이 닫히고 아들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진 뒤 집안에는 녀석이 남기고 간 어수선한 공기만 떠돌았다. 그날 저녁 서연이는 말수가 더 줄었다. 어머님, 반찬 이거 더 드실래요? 됐어. 많이도 줬네. 괜히 더 딱딱한 말만 나왔다. 나도 안다. 내가 성질이 꼬이는 거. 근데 그날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나는 내 성질보다 더 찝찝한 무언가를 듣게 됐다. 딸깍, 쓱, 철컥. 처음으로 들었던 그 몰래 나가는 소리였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할 만큼 규칙적인 걸 알게 됐다. 아들이 집에 있는 날에는 그 소리가 절대 나지 않았다. 준호가 집에서 축구 보고 게임하고 야식 먹으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날에는 서연이는 내 앞에서 준호 옆에서 늘 똑같이 착한 며느리였다. 어머님, 야식 너무 드시면 안 되는데. 준호야, 내일 출근해야지. 라면 그만 먹어. 그럴 땐 내가 괜히 미안할 정도였다. 그래, 뭐가 문제냐? 이 정도면 복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들이 출장 가는 날 밤만 되면 집 공기가 바뀌었다. 저녁까지는 아무 일도 없다. 밥도 같이 먹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TV도 같이 본다. 어머님, 피곤하시죠? 먼저 들어가서 주무세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눕는다. 그리고 기다렸다. 딸깍, 쓱, 철컥. 말없이, 기척 없이, 조용히. 내 며느리는 사라졌다. 처음 두 번은 나 자신을 속였다. 오늘 야근하다 온 스트레스를 풀러나갔겠지. 요즘 애들은 새벽 감성 어쩌고 하면서 밤에 카페도 가고 그런다던데. 그러다가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자 스스로를 더는 속일 수가 없었다. 말을 하고 나가면 안 되나? 어머니, 전화 갔다 올게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내 안에서 서운함이 서서히 넓게 퍼져갔다. 서운함은 의심으로 달라붙기 쉬운 감정이다. 어느 날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 수다를 떨다가 멍청하게도 그 얘기가 튀어나왔다. 예, 요즘 서연이가 출퇴근 말고도 자꾸 늦게 들어온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누가 입을 열었다. 야, 요즘 며느리들 남편 출장 가면 딴짓하는 애들 많다더라. 몰래 나가는 거? 다 이유가 있어. 밤마다 슬리퍼 끌고 나가면 100이면 100남자 있는 거야. 어머, 진짜? 나는 그때 억지로 웃었다. 에이, 우리 며느리가 그럴 애는 아니고 그냥 요즘 회사 일 바쁘다네.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머릿속에는 그 말이 계속 박혔다. 몰래 나가는 거?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오늘 나는 마음을 정했다. 오늘 나가면 그냥 보내지 않는다. 끝까지 따라간다. 준호는 오전 비행기로 출장을 나갔다. 이번엔 사흘 일정이라 했다. 엄마, 서연이랑 잘 지내고 계세요. 제가 없을 때 엄마 옆에는 서연이밖에 없잖아요. 이 말이 이상하게 거슬렸다. 그래, 내 말대로. 내가 없을 때 내 옆에는 서연이밖에 없지. 근데 내 며느리는 내가 없을 때 내 옆에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말은 끝내 꿀꺽 삼켰다. 가는 길 조심해라. 전화 좀 자주 하고. 나는 내 역할대로만 했다. 해가 지고 저녁을 먹었다. 서연이는 평소랑 다를 바 없었다. 어머님, 된장찌개 싱거우시면 말씀하세요. 소금 조금 더 넣을게요.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회사에서 오늘 이것저것 일이 많았어요. 그래, 피곤하겠다. 말은 주고받았지만 내 마음은 온통 밤 10시 이후에 가 있었다. 설거지를 끝내고 TV를 켰다. 뉴스, 예능, 드라마. 뭐가 나오든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내 귀에는 더 크게 들렸다. 틱, 틱, 틱. 9시 30분, 9시 45분, 9시 55분. 어머님 안 주무세요? 서연이가 거실에서 내 눈치를 한번 살폈다. 조금 있다 잘난다. 나도 모르게 말이 짧아졌다. 10시 5분. 나는 일부러 리모컨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들어가서 누워 있어야겠다. 요즘 허리가 영 시큰거려. 네, 어머님. 따뜻한 물팩이라도 해드릴까요? 됐어.
너도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자. 내 방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다. 눈은 감았지만 귀는 온 신경이 다 몰려 있었다. 10시 17분. 드디어 그 소리가 들렸다. 슥. 방문 열리는 아주 작은 소리. 복도 쪽 발소리. 나는 숨까지 멈추고 귀를 세웠다. 신발장 쪽에서 슬리퍼를 벗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잠시 정적. 마치 혹시 깨 있나? 눈치 보는 사람처럼.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그 소리. 딸깍. 도어락 버튼 누르는 소리. 탕 하는 큰 소리가 아니라 꾹 눌러 참는 것 같은 최대한 소리를 죽이는 조심스러운 손놀림. 철. 문 열리는 소리가 내 귀에는 마이크 대놓고 듣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이불 속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후드티를 걸치고 가방을 메고 고개를 숙인 채 현관에서 빠져나가는 이서연. 그리고 철컥 문이 닫혔다. 이번에도 역시 인사 한마디 없었다. 숨이 막혔다. 나는 이불을 확 젖히고 반쯤 벌떡 일어났다.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심장이 진정되길 기다렸다. 하지만 더 뛰었다. 지금 안 나가면 난 평생 모를 거야. 그 생각이 가슴팍을 쿡 찔렀다. 나는 서랍을 열어 맨 위에 있던 가디건을 아무렇게나 집어 걸쳤다. 슬리퍼를 신으려다 순간 멈칫했다. 슬리퍼는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았다. 대신 현관 옆에 놓고 다니던 낡은 운동화를 조심스럽게 들고 방문을 살짝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도 꺼져 있었다. 현관까지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문틈으로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 초록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있었다. 서연이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탄 모양이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운동화를 급히 신었다. 끈은 묶을 새도 없이 뒤꿈치만 대충 밀어 넣었다. 손이 떨렸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지금 나가면 나는 며느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된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 그 뒷모습을 따라가는 순간 나는 내 며느리를 진짜 범인 취급하는 거였다. 내 마음이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도 손을 떼지 못했다. 오히려 더 꽉 쥐었다. 좋다. 오늘 한 번만, 딱 한 번만 따라가 보자. 진짜라면 그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자. 근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그때는 평생 속으로 빌면서 살면 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였다. 모른 척 이불 속으로 다시 돌아가든가 아니면 진짜를 확인하러 나가든가. 나는 두 번째를 택했다. 철컥. 손잡이를 살짝 당기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한 번에 들이닥쳤다. 나는 숨을 꾹 참고 문을 더 열었다. 그래. 오늘은 나도 몰래 나가는 쪽 사람이 되어보자. 이서연.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는 현관을 나섰다.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버튼 대신 계단 쪽으로 발을 돌렸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숨소리마저 죽이면서 내 며느리의 뒷모습을 처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내려간 뒤였다. 나는 계단 쪽으로 발을 옮겼다. 운동화 밑창이 콘크리트 계단을 스치는 소리가 내 귀에는 너무 크게 들려서 발을 반쯤만 딛고 내려가야 했다. 심장이 자꾸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려 했다. 지금이라도 다시 올라갈까?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을 되물었다. 하지만 다리는 이미 아래층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다. 아파트 1층을 나서자 밤 공기가 얼굴을 후려쳤다. 검은 후드티, 길게 묶은 머리, 하얀 운동화 한 켤레. 서연이는 이미 아파트 단지를 거의 벗어나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 뒤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가까우면 들킬 것 같고 너무 멀어지면 놓칠 것 같았다. 이 시간에 어디를 저렇게 빠르게 가는 거냐? 낮에 퇴근할 때 걷던 속도와는 분명히 달랐다. 그때 서연이는 회사에서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사람처럼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지금은 뭔가를 향해 서두르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단지 밖으로 나가는 길에 편의점 하나, 약국 하나, 카페 2개가 있다. 나는 속으로 빌었다. 제발 편의점이나 카페로만 들어가라. 그럼 내가 오늘은 그냥 돌려보낼게. 근데 서연이는 그 모든 가게를 한 번도 고개 돌려보지 않고 지나쳐버렸다. 편의점 불빛이 후드티 끝자락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이상했다. 커피도 과자도 아무것도 안 사? 그럼 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현관문 소리 들리던 그 모든 밤들에서 편의점이겠지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던 내가 순식간에 멍청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큰 길로 나가는 횡단보도 앞. 서연이는 파란불이 깜빡거리자 약간 뛰듯이 건넜다. 나는 일부러 신호가 끝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 틈에 섞여 천천히 건넜다. 내 나이에 뛰어다니는 꼴은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지금 당장 뛰어가서 그녀 손목을 잡고 싶었다. 이서연, 너 지금 어디 가는 거냐? 그 말을 목 안에서 꾹꾹 눌러 담았다. 횡단보도 건너 조금만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다. 아, 버스 타고 어디 가나 보다. 친구를 만나든 카페를 가든 그럴 수 있지. 마지막 양심 같은 변명이 내 머릿속에서 바둥거렸다. 하지만 서연이는 정류장 앞 벤치를 스쳐 지나가며 버스 도착 안내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냥 계속 걸었다. 그제야 나는 머릿속에 있던 핑계들을 전부 내려놓아야 했다. 그래, 이건 산책이나 편의점이 아니다. 뭔가 숨기는 길이다. 길은 점점 익숙하지 않은 쪽으로 꺾였다. 주택가가 끝나고 낮에는 직장인들로 북적일 법한 상가들이 줄지어 있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은 지금은 문 닫힌 셔터들이 더 많았다. 낡은 간판들, 반쯤 꺼진 가로등, 술집 앞에서 담배 피우던 남자 둘. 서연이가 그 앞을 지나가자 그 남자들 눈이 슬쩍 따라붙는 게 보였다.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야, 고개 숙여라, 제발. 그녀는 정말로 고개를 더 숙였다. 후드티 모자가 얼굴을 거의 다 가릴 정도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발걸음이 더 빨라졌다. 여기까지 오면서도 서연이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 지도도 안 보고 메신저도 안 보고 전화도 안 했다. 그 말은 이 길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이미 몇 번이고 와본 길처럼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 곧장 걸어갔다. 나는 그 사실이 소름 돋도록 무서웠다. 이 길이 너한테 그렇게 익숙한 길이야? 술집이 늘어선 골목 하나를 지나고 조금 더 어두운 쪽으로 방향을 튼 순간 나는 직감했다. 아, 여긴 아니다. 여긴 며느리가 다닐 곳이 아니다. 간판들이 바뀌었다. 호프, 포차, 치킨집이 아니라 모텔, 관광호텔, 무인텔, 형형색색 네온 사인들이 위에서 아래로 상하좌우로 깜빡이고 있었다. 벽에 붙어 있는 하얀 가격표,
대실 1시간 숙박 5만 원. 이런 글자들이 내 눈에 칼처럼 박혔다. 서연이는 그 길 한가운데를 그냥 걸어 들어갔다. 마치 몇 번이고 지나간 길처럼. 그 순간 정말로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골목 입구 기둥에 손을 짚고 멈춰 서야 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설마, 설마. 입술에서 그 말밖에 안 나왔다. 그래도 아닐 거야. 여기 근처로만 지나가겠지. 혹시 이 길이 지름길인가 보지. 그러면서도 눈은 골목 안에서 서연이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멀어지는 후드티, 작아지는 체구, 그리고 그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건물 하나. 간판 없이 창문에만 희미하게 형광등이 새어나오는 낡고 좁은 건물. 나는 알 것 같았다. 저 건물이 어떤 종류의 곳인지, 그리고 내 며느리가 지금 어떤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서연. 내 입에서 그녀 이름이 새어나왔다. 불러서 뭐라고 할지조차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았는데 가슴이 먼저 이름을 끌어낼 정도로 모든 게 낯설고 동시에 너무 또렷했다. 나는 기둥에 몸을 반쯤 숨기고 서연이가 그 건물 문 앞에서 멈춰 서는 걸 지켜봤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나처럼 누가 보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그 다음 천천히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아무 망설임도 없이 그 문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내가 평생 며느리와는 무관하다고 믿어왔던 그 골목이라는 걸. 그리고 오늘 밤 이후로는 다시는 예전처럼 우리 며느리 착해요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게 될 거라는 것도,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착각이라는 것도 모른 채 문이 닫혔다. 내 며느리 이서연은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망설임도 없이 그 낡은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골목은 잠깐, 아주 잠깐 정적에 잠긴 것 같았다.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술 취한 웃음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모든 게 멀어지고 내 귀에는 내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다. 쿵, 쿵, 쿵. 들어가 볼까 말까? 나는 건물 모서리 벽에 기대선 채 손가락 끝까지 싸늘해진 걸 느끼고 있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내 며느리를 완전히 의심하는 인간이 된다. 그냥 요즘 애들은 하며 투덜거리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로 며느리 뒤를 미행하고 몰래 문틈을 엿보는 속 좁고 더러운 사람. 나는 그게 너무 싫었다. 그런데도 발걸음은 건물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서연이를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다. 준호가 망설망설 내 앞에 데려왔던 그날. 카페 구석자리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앉아있던 29살 여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이 어찌나 또렷하던지 처음엔 요즘 애들 치고 참 단정하네 싶었다. 말도 낮고 귀도 잘 기울이고 어머니가 좋으시면 저는 다 좋습니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던 애였다. 결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 혼자 계신 거 싫어서요. 저도 친정이랑 좀 멀리 떨어져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던 애였다. 그랬던 애가 지금 남편 출장 가 있는 이 밤에 간판도 제대로 없는 이런 골목 건물 안으로 잠깐도 망설이지 않고 들어갔다. 나는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뭘 잘못 본 걸 수도 있지. 여기 꼭 그런 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 건물 1층 옆 벽을 슬쩍 보니 낡은 간판 하나가 붙어 있었다. 하얀 바탕에 벗겨진 파란 글씨. 마포 노래주점 EF. 노래주점. 눈앞이 핑 돌았다. 노래주점. 비싼 술, 시끄러운 노래, 마이크 들고 흔들거리는 여자들, 목에 수건 두른 남자들. TV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갔다. 아니겠지. 설마 서연이가? 머릿속에서 동네 친구들 얼굴이 줄줄이 떠올랐다. 야, 내가 아는 집 며느리 있잖아. 낮에는 멀쩡한 회사원인데 밤에는 노래방 도우미 뛴대.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하나도 몰랐대. 맨날 회사 모임 있다 이러고 나가서 실은 밤마다 노래주점 나가서 돈 벌고 그랬다잖아. 나중에 사진 찍혀서 들통나니까 집안 완전 난리 났대. 이혼이다 뭐다 하여튼 세상에 믿을 인간이 없어. 그때 나는 커피를 마시다가 입맛을 찌푸렸었다. 에이, 요즘도 그런데 나가는 애들이 있어? 그런 집안은 원래부터 좀 이상한 거야. 그렇게 남의 집을 평했었다. 지금 그 말이 부메랑처럼 내 뒤통수를 후려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상한 집안이 설마 우리 집이냐, 김영호.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무심코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37분. 집을 나와. 이 골목까지 오는데 20분도 안 걸렸다. 너무 가깝다. 그래, 이렇게 가까운 데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몰랐다고? 섭섭함이 분노와 섞였다. 어머니, 저 오늘 야근이에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번 주는 회사에서 교육이 있어요. 오늘은 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잦아요. 그때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도 고생이 많다. 요즘 세상에 일 안 하는 애들보다 낫지. 힘들어도 참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혹시 그 야근이, 그 회식이 이 동네였던 건 아닐까? 모간이 뜨겁게 타올랐다. 나는 벽에 기대선 채 가슴을 눌렀다.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이서연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것 같았다. 불러서 뭐라고 할 건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내 남편은 출장 가서 일하는데 너는 여기가 내 출근이냐? 그런 말들을 상상 속에서 몇 번이고 쏟아냈다. 근데 막상 입을 떼려니까 한마디도 안 나왔다. 나도 안다. 이 순간 내가 제일 두려운 건 며느리가 이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예상이 맞는 장면을 보는 것. 내가 상상하는 최악의 그림이 진짜가 되는 것. 그걸 견딜 자신이 솔직히 말하면 별로 없었다. 그래, 김영호. 너 선택해라. 나는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가서 다시 이불킥하면서 의심만 품고 살래? 아니면 오늘 여기서 내 눈으로 진짜를 보고 죽이든 살리든 결판을 낼래? 둘 중 하나였다. 다시 집에 돌아가면 현관문 소리만 들어도 온갖 상상이 쏟아질 게 뻔했다. 오늘도 나갔다 왔겠지. 오늘은 어디까지 갔다 왔을까? 수십 번, 수백 번. 쓸데없이 마음만 갉아먹고 살 자신은 솔직히 없었다. 차라리 한 방에 얻어맞는 게 낫지. 내 나름의 결론이었다. 나는 작게 한숨을 쉬고 마치 극장 문 앞에 선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건물 입구에 붙은 작은 종이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3층 법률사무소, 2층 노래주점,
법률사무소? 순간 눈에 뭐가 잘못 들어온 줄 알았다. 이 골목에 법률사무소라니, 법이라는 글자를 이 동네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머릿속이 순간 이상하게 뒤엉켰다. 노래주점 법률사무소. 서연이는 과연 몇 층으로 올라갔을까? 2층? 3층? 나는 입술을 한 번 더 깨물었다. 그래, 확인하자. 도망치지 말고 확인이나 하고 욕을 하든 사과를 하든 하자.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다리가 조금 덜 떨렸다. 손을 내밀어 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갑고 끈적했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마침내 그 문을 열고 내 며느리가 사라진 건물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문 안은 습하고 답답했다. 밖 공기보다 한 서너 배는 더 진한 술, 담배 냄새가 한 번에 코로 밀려 들어왔다. 아, 이 냄새. 노래주점, 술집, 그런 데서 나는 특유의 악취. 나는 본능적으로 입을 막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몸을 밀었다. 이제 와서 뒤로 돌 수는 없었다. 눈을 들어보니 바로 앞에 낡은 계단이 있었다. 계단 옆 벽에는 대충 붙여놓은 종이 쪽지가 하나 더 보였다. 2F 노래주점, 3F 법률사무소. 글씨는 삐뚤고 색깔은 반쯤 발해 있었다. 노래주점, 법률사무소. 둘 다 이 밤 시간에 며느리가 갈 만한 곳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노래주점보단 법률사무소가 조금은 덜 더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문제는 내 며느리가 어느 층으로 올라갔느냐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다. 손잡이에 손을 얹으니 끈적한 감촉이 느껴졌다. 술, 땀, 먼지, 온갖 것들이 엉겨붙어 있는 느낌. 나는 손을 한번 털고 다시 손잡이의 제일 위쪽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부분만 잡았다. 한 계단, 한 계단. 두근, 두근, 두근. 심장 소리가 발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2층 올라가는 중간 갑자기 위에서 쿵, 쾅, 탁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남자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야, 한 잔 더 마셔. 노래 틀어, 노래. 기계음 같은 반주 소리가 벽을 타고 내려왔다. 마이크 잡는 소리, 쾅쾅 울리는 베이스. 노래주점. 나는 계단 중간에서 그대로 멈춰섰다. 혹시 저기 이성은 설마라고 말하는데 내 몸은 이미 그 층으로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2층 문 앞에 서니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 위에는 조그만 플라스틱 간판 하나. 마포 노래주점 7시 새벽 4시. 영업 중이었다. 손잡이를 잡아볼까? 문틈으로 단 한 번만 안을 들여다볼까? 거기서 서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있거나 남자들 사이에 껴앉아 있는 걸 본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 아니, 오늘 여기까지 와놓고 그걸 안 보고 돌아가면 나는 평생 그랬을 거다라는 그림을 머릿속에서 수천 번씩 그리며 살 것도 뻔했다. 차라리 한 번에 맞는 게 낫다며 아까는 스스로를 비웃듯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문 안쪽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다. 까르르. 술에 절은 목소리, 지나치게 높고 질척한 웃음. 사장님, 오늘 많이 취하셨네요. 그 목소리가 서연이 목소리랑 비슷한 듯 또 다른 듯 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귀를 더 가까이 대고 싶었지만 그러다 문이 열리면 있는 꼴 없는 꼴 다 보일 것 같았다. 아니다. 나는 손을 떼고 한 계단 뒤로 물러섰다.
지금 이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걸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묘하게도 지금은 그게 두려웠다. 고개를 위로 들었다. 3층을 향한 계단. 위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노래도, 웃음도, 사람들 떠드는 소리도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는 계단 위를 잠시 올려다보다가 다시 2층 문을 흘깃봤다. 쾅, 쾅, 쾅 노래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지금 문을 열면 어둠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소리가 내 얼굴에 다 들러붙을 것 같았다. 그래, 먼저 위부터 보고 그래도 없으면 그때 내려와도 늦지 않겠지. 나는 마지막 변명을 만들어 붙이고 발을 3층 계단으로 돌렸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2층보다도 더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계단참, 형광등은 몇 번 깜빡거리다가 꺼져 있었다. 눈이 점점 어둠에 익숙해질 무렵 3층 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명패가 보였다.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사무실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문 아래 틈으로 아주 희미한 빛이 새고 있는 게 보였다. 영업시간은 지났을 텐데 이 시간에 법률사무소에서 불이 켜져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그때 내 발끝에 뭔가가 툭 걸렸다. 문 옆 살짝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공간. 낡은 슬리퍼 2켤레랑 여성용 구두 1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검은색 구두. 뒷굽이 조금 달아있고 안쪽에 작은 상처가 하나 있는 서연이 구두였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 구두 내가 수십 번은 봤다. 명절에, 명절 아닌 날에도, 출장 가는 날에도 늘 신고 나가던 그 구두. 아, 이게 왜 여기? 입에서 소리가 빠져나왔다. 노래주점 문 앞이 아니라 법률사무소 문 옆에 내 며느리 구두가 있었다.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노래주점 2층, 법률사무소 3층. 나는 지금까지 최악의 상상만 해왔다. 술집, 남자 마이크, 웃음. 근데 현실은 조용한 3층 사무실 앞에 서연이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럼 얘는 2층이 아니라 3층으로 올라온 거야? 심장이 엉뚱한 방향으로 한 번 더 뛰었다. 안도와 의심이 같이 밀려왔다. 그럼 진짜로 회사 일 때문에, 법적인 상담 때문에 온 건가? 아니면 이 시간에 문 닫힌 법률사무소에서 대체 무슨 정상적인 일을 한다고? 귀를 문 쪽으로 조금 더 가져다 댔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냥 사무실 특유의 공기 냄새 같은 것만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느낌. 그러던 중 낮게 깔린 남자 목소리가 작게, 아주 작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이서연 씨. 이서연. 내 며느리 이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조용히 조금 더 귀를 눌렀다. 남편분이 박준호 씨 맞죠? 박준호. 내 아들 이름. 그 순간 바닥이 발 아래서 스르르 미끄러지는 것 같았다. 노래주점 시끄러운 소리보다 이 조용한 남자 목소리 한 줄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다. 내 며느리 이름과 내 아들 이름이 법률사무소 안에서 같이 불리고 있었다. 3층 문 앞 그 좁은 복도에서 나는 내가 평생 듣게 될 줄 몰랐던 조합을 처음으로 듣고 있었다. 이혼 절차는요, 이서연 씨.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다. 이혼이라는 단어. 귀를 의심했다. 그 순간 내가
어느 층을 더 무서워해야 하는지 확실해졌다. 2층 노래주점이 아니라 3층 법률사무소. 이혼 절차는요. 이서연 씨. 그 한 줄이 문틈을 뚫고 내 가슴으로 꽂혔다. 나는 숨을 멈춘 채 문에 거의 몸을 붙이다시피 했다. 안에서는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금까지 모아오신 자료만으로도 남편분 상습 외도 입증은 충분합니다. 출장이라면서 모텔 드나든 기록, 같이 찍힌 사진들, 결제 내역까지 다 모였어요. 출장, 모텔, 기록, 사진. 나는 눈을 감았다. 출장,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던 날들이 머릿속에서 한 번에 터져 나왔다. 엄마, 지방에 교육 있어요. 엄마, 이번엔 본사 쪽 미팅이라. 엄마, 해외 바이어가 와서. 내가 자랑처럼 떠들던 그 단어. 우리 아들 출장 많아요. 회사에서 인정받아요. 근데 그 출장이라는 말이 지금 변호사 입에서는 모텔 들락거린 증거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박준호 씨 외도 상대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만 2명이고요. 2명. 첫 번째 상대는 같은 회사 여자 직원, 두 번째는 지금 사귀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애인?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는 듯한 소리까지 들렸다. 둘 다 모텔을 꽤 자주 갔습니다. 시간대도 일정해요. 아내분이 집에 계신 시간 혹은 출장이라고 해놓은 날. 순간 손에서 힘이 빠져 문틀을 꽉 잡았다. 떨어지면 그냥 여기서 굴러 떨어질 것 같았다. 변호사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제가 서연 씨께 증거 더 모으자고 한 거였잖아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잠시 정적. 그 다음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힘들었어요. 이서연. 내 며느리 목소리. 처음엔 제가 참으면 준호 오빠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출장이라는 말이 점점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부터 무너졌어요. 출장, 거짓말. 나는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머니가 제일 문제예요. 서연이가 말했다. 그 말에 온몸이 굳었다. 문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팔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서연이가 황급히 덧붙였다. 제가 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뜻이에요.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많이 정이 드셨어요? 네. 엄마 같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다. 엄마, 그 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혀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그래서 준호 오빠가 처음 바람 피웠을 때도 어머니 생각이 먼저 났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 오빠가 잘못한 거지 어머니는 잘못한 게 아니다. 어머니는 준호 오빠밖에 모르는데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머니가 무너질 거다. 나는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건 아들이 아니었다. 내 체면이었구나. 오빠가 울면서 빌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어머니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아, 그 어머니는 바로 나였구나.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한 번은, 한 번, 그러니까 최소 2번이라는 말이었다. 변호사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오신 건 더는 못 참겠다는 뜻이겠죠?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문틈 사이로 들릴 수 있는 모든 소리를 귀로 긁어모으듯 들었다. 한참 뒤 서연이 입에서 마침내 이 말이 흘러나왔다. 네, 더는 못 견디겠어요. 이혼. 그 단어가
이번엔 서연이 입에서 나왔다. 변호사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출장이라고 말하고 나갔던 날 중에서 실제로는 모텔에 갔던 날 그 리스트 다시 정리해 오신다 했죠? 네. 카톡 캡처랑 카드 사용 내역은 이미 보내드렸고요. 남편이랑 그 여자랑 주고받은 메시지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카톡, 카드, 메시지. 전부 다 내가 평생 못 보는 것들일 줄 알았다. 근데 내 며느리는 이걸 다 모으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 그것도 법률사무소 문 밖에서. 한 가지 더요. 이서연 씨. 변호사가 낮게 물었다. 시어머님께는 언제 말씀하실 생각이세요? 내 가슴이 한 번 더 철렁 내려앉았다. 현실이 문틈을 열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느낌. 솔직히 말하면요. 서연이가 한참을 뜸들이더니 말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께는 말씀 안 드리고 조용히 나가려고 했어요. 조용히 나가려고. 그 말이 너무 생생해서 머리가 띵해졌다.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분명 저보다 아들 편을 먼저 드실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맞는 말이었다. 아무리 머리를 부정해도 내 본능은 늘 아들 편이었다. 그래서 소송 다 끝나고 정리 다 하고 어머니께는 그냥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 말에서 서늘한 체념이 느껴졌다. 내가 그 체념의 바깥에서 편하자고 아들 편을 들어온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법률사무소 문 앞에서 더 듣고 있으면 정말로 내가 부서질 것 같았다. 나는 겨우겨우 벽을 짚고 일어섰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머릿속은 하얗게 날아가 있었다. 2층 노래주점 앞을 지날 때 문 안에서 터져나오는 노래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내 며느리가 노래주점에 있는지도 모른 채 의심만 품고 살던 며칠 동안보다 지금 법률사무소 문 앞에서 들은 몇 마디가 훨씬 더 잔인했다. 밤마다 몰래 나가던 며느리는 바람 피우러 간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버림받아야 할 쪽이 누군지 너무 분명해졌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네온 사인이 쏟아지는 뒷골목에서 평소 다니던 버스 정류장 쪽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지옥인지 순간 헷갈렸다. 사람들은 각자 핸드폰 보면서 웃고 커플들은 팔짱 끼고 걷고 편의점 안에는 음악이 흘렀다. 방금 전 불 꺼진 법률사무소 안에서 내 아들 이름과 이혼이 같이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조용한 거리하고는 너무 안 어울렸다. 나는 택시를 탈까 버스를 탈까 하다가 그냥 걸어가기로 했다. 걸으면서 머리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몇 달 전 일이 떠올랐다. 엄마, 요즘 서연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준호가 툭 던지듯 말했던 날. 뭐가? 맨날 예민해 있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회사 일 때문인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하여튼 좀 피곤해요. 나는 그때 뭐라고 말했더라. 내가 밖에서 고생을 얼마나 하는데 며느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해야지. 나는 아들 말만 듣고 서연이 마음을 평가했다. 서연이는 그날 내 앞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제가 요즘 좀 예민하긴 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 웃음 뒤에
법률사무소 명함이 숨어 있을 줄 난 상상도 못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준호가 야밤에 몰래 나가는 소리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어디 가냐? 내가 물었을 때 엄마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잠깐 얼굴만 보고 올게요. 남자끼리 술 한잔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안색이 뒤집힌 채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도 나는 그냥 젊으니까 그렇지 하고 넘겼다. 혹시 그때도 출장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러 나갔던 건 아니었을까? 지금 와서 떠올려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근데 그때마다 나는 다 넘겼다. 남자는 밖에서 고생하는 법이지 뭐. 그 한마디로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아까와 똑같이 조용했다. TV는 꺼져 있었고 거실에는 불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벗으면서 문득 깨달았다. 오늘 밤 이 집에 먼저 들어온 사람은 죄를 지은 아들도 몰래 나간 며느리도 아니었다. 멍청한 시어머니, 나였다. 나는 가디건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을 내려다보니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김영옥. 나에게 묻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선택지는 여전히 두 가지였다. 하나, 아들에게 전화를 건다. 야, 박준호. 너 지금 어디야? 출장이야? 모텔이야? 모든 걸 다 들었다고, 며느리가 법률사무소까지 찾아갔다고, 이혼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쏟아낼 수도 있었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서연이는 배신당하는 셈이었다. 그 애가 나를 배려해서 끝까지 말 안 하려던 마음을 내가 먼저 짓밟는 꼴이 된다. 또 하나, 서연이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불러앉혀서 묻는다. 오늘 내가 어디 갔는지 내가 다 봤다. 그때 걔가 뭐라 대답하는지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느 편에 설지 정하는 것이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다. 한참을. 그래, 준호는 나중 일이다. 지금 당장은 그 애랑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 결국 나는 두 번째를 택했다. 오늘 이 집 소파에서 내 며느리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하는 날이 될 것 같았다. 육신 끝. 칠신 오늘 너 따라갔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건 밤 11시 반이 조금 넘어서였다. 철컥. 이번엔 그 소리가 아까랑 다르게 들렸다. 처음엔 몰래 나가는 소리였는데 지금은 몰래 들어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일부러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문 여는 소리에 서연이의 발소리가 살금살금 다가왔다. 집안이 컴컴한 걸 보고 그 애가 잠시 멈칫하는 기척이 느껴졌다. 어머니 주무시나?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그때 나는 일부러 스위치를 딸깍 켰다. 거실 불이 켜지면서 우리 둘 눈이 마주쳤다. 서연이의 표정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입술은 웃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눈빛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어디 갔다 오냐? 조용한 질문이었지만 내 귀에는 웅웅 울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어디라니요? 그냥. 서연이는 본능적으로 거짓말부터 찾으려는 듯했다. 회사 쪽에 일이 조금 있어서 그 말이 다 나오기도 전에 나는 끊었다. 법률사무소. 그 애의 눈동자가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3층 법률사무소. 거기 갔다 왔지? 침묵. 서연이는 들고 있던 가방 끈을 놓칠 뻔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오늘 내 뒤를 따라갔다. 공기가 뚝 하고 끊어졌다. 정적? 서연이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어머님이 저를 따라오셨다고요?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아파트 나가는 것부터 봤다. 편의점도 버스 정류장도 안 서고 모텔 골목까지 들어가는 것도 봤다. 2층 노래주점 앞에서 갈등하다가 3층 올라가는 것도 봤다. 법률사무소 문 앞에서 구두 벗어놓은 것도 봤고 문틈으로 내 이름이랑 준호 이름이랑 이혼이라는 소리도 다 들었다. 말하면서도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서연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현관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님, 그 애가 처음으로 나를 보는 눈빛이 어느 때보다도 벌벌 떨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일단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그거였다.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싫었는지 모른다. 뭐가 그렇게 죄송하냐? 내 목소리가 나도 놀랄 정도로 낮게 깔렸다. 내가 이혼 준비해서 죄송한 거냐? 아니면 내가 그걸 오늘에서야 안 게 죄송한 거냐? 서연이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둘 다요. 정직한 대답이었다. 나는 소파를 손으로 두드렸다. 일어나서 여기 앉아봐라. 무릎 꿇지는 말고. 그 말에 서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마치 법정 양쪽에 앉은 것처럼. 언제부터냐?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내가 법률사무소에 다니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서연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처음 방문한 건 2달 전이에요. 2달. 딸깍, 슥, 찰컥. 현관문 소리가 자꾸 들리기 시작했던 그 무렵. 그 전부터 준호 오빠 바람 피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졌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네. 1년 전부터요. 1년. 나는 그 숫자를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1년이 내 집안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1년 전부터? 내가 되묻자 서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젠 더 울 힘도 없는 사람처럼. 제가 신경을 못 써줬나, 말투가 날카로웠나, 제가 아줌마처럼 변해서 싫어졌나. 나는 말없이 그 얼굴을 바라봤다. 어느 날 준호 오빠 휴대폰에 여자랑 찍은 사진이 있는 걸 봤어요. 출장이라면서 호텔 침대에서 둘이 술 마시면서 찍은 사진들. 호텔, 출장, 여자. 내가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상을 했던 그 그림이 지금 그녀 입에서 현실로 나오고 있었다. 제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처음엔 잡아떼다가 나중엔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어머니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서연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 어머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어머님은 준호 오빠 하나만 보고 사시니까 제가 이 사실을 말하면 어머니가 받으실 충격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엄마였는지 그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덮었어요. 근데
사람 습관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두 번째 여자는 아예 대놓고 만나는 애였어요. 그 말에 내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게 있었다. 대놓고라니. 카톡 내용을 봤어요. 오늘도 출장이라고 할게요. 와이프는 아직도 몰라. 우리 모텔 그 방, 이제 아예 우리 고정 방 같다 키읔키읔. 다 적혀 있었어요. 기침이라도 하듯. 숨이 턱 막혀.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모텔 이름까지, 그 여자와의 농담까지. 그 모텔이 아까 우리가 지나온 골목에 있는 그 모텔이에요.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남편 뒷모습 찍힌 사진. 제가 오늘 변호사님이랑 같이 확인하고 왔어요. 나는 이 집 천장이 갑자기 낮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숨이 막혔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결국 그 말이 튀어나왔다. 1년이나 됐으면 한 번쯤은 나한테 와서 말할 수 있지 않았냐? 내 목소리에는 책망과 후회와 서운함이 모두 섞여 있었다. 서연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어머니는요, 늘 그러셨잖아요. 내가 뭘, 남자는 밖에서 고생하는 거다. 요즘 세상에 돈만 잘 벌어오면 효자지. 여자가 좀 참고 살아야지.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칼보다 더 아프게 박혔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했던 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준호 오빠가 다른 여자랑 모텔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누구 편을 먼저 드실지 너무 뻔했어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저는 사실 어머니 편에 서고 싶었어요. 뜻밖의 말이 나왔다. 준호 오빠 편보다. 뭐, 어머니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반찬도 챙겨주시고, 아프면 걱정해주시고, 명절에 제 편도 들어주시고. 근데 이상하게 아들 얘기만 나오면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그래도 내가 좀 참고해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그동안의 내가 천천히 뒤로 재생되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서연이가 울먹이며 어머니, 요즘 준호 오빠가 집에 너무 늦게 들어와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뭐라고 했더라. 요즘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너는 그냥 내 자리 지키고 있어라. 그게 칼이었구나. 그래서 어머니께 말하면 제가 또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차라리 법률사무소에 먼저 가서 현실적인 얘기를 듣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이는 솔직했다. 기분 나쁠 정도로. 오늘 어머님이 거기까지 오셨다는 건 제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어머니와의 마지막 거리까지 들킨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참 이상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거리. 그게 법률사무소 문 앞 복도였다는 게 욱신욱신 아팠다. 그래서 어떡할 거냐? 나는 물었다. 계속 준호 옆에 있을 생각이냐? 아니면 정말 이혼할 거냐? 그 질문에 서연이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어느 편에 서실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기대 섞인 말도 아니었다. 그냥 조용한 사실처럼 들렸다. 어머니가 아들 편에 서시겠다고 하면 저는 혼자라도 나가야죠.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어머니가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그래, 준호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주실 수 있다면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땐 저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지금까지 아들 편과 며느리 편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늘 반사적으로 아들 편을 들어왔던 나 자신을,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그 사이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눈앞에는 새하얗게 질린 며느리가 있고 머릿속에는 어릴 때부터 챙겨온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내가 누구 편에 설 거냐? 그 질문이 또렷하게 자리 잡았다. 오늘 밤 나는 아들의 엄마에서 처음으로 며느리의 편이 될 수 있을지 없는지 시험받고 있었다. 1년 전부터였어.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을 때 내 머릿속은 이미 이혼 두 글자로 꽉 차 있었다. 호텔 사진, 모텔 골목, 출장 문자. 겉으로만 보면 100번을 봐도 외도 판타지였다. 그런데 법률사무소를 나오기 직전 변호사가 던진 한마디가 자꾸 귀에 남았다. 이상하긴 합니다. 사실 나는 그때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다. 뭐가요? 서연이가 되묻자 변호사는 서류철을 한 번 더 넘기며 말했다. 남편분 패턴이요. 모텔, 술집, 카드네요. 너무 지나치게 깔끔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통 상습적인 바람둥이들은 이렇게까지 흔적을 도장처럼 남기진 않거든요. 그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머릿속을 톡톡 건드렸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속 어딘가가 걸렸다. 엄마, 실적 때문에 죽겠다. 엄마, 회사에서 까딱하면 잘린다. 준호가 몇 달 동안 입에 달고 살던 말들이 문득 떠올랐다. 그리고 또 하나. 엄마, 요즘 이상한 전화 많이 오면 받지 마요. 대출권유, 투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요즘 세상 다 그렇지 라며 넘겼는데 혹시 이게 그냥 바람이 아니라 다른 데서 시작된 건 아닐까? 괜히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서연이 방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님, 잠깐만요. 문 열고 나온 서연이 손에는 파일 하나가 더 들려 있었다. 이건 오늘 변호사님이 추가로 보내주신 거예요. 테이블 위에 펼치니 낯선 이름들이 적힌 리스트가 보였다. 이게 뭐냐? 같은 모텔, 같은 카드 단말기, 같은 여자 이름으로 문제 생긴 남자들 리스트래요. 회사 다니는 남자들 상대로 접대 술 모텔 사진 협박. 이 패턴으로 돈 뜯어내는 사기 조직일 수도 있다고. 나는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다. 명단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전자과장, 건설팀장, 무역영업부. 모두 회사에서 사람 만나고 거래처 만나고 접대라는 이름으로 술 먹을 일이 많은 남자들이었다. 준호 오빠도 처음엔 거래처 접대로 시작된 것 같아요. 서연이가 낮게 말했다. 근데 그쪽에서 일부러 취하게 만들고 여자가 따라붙고 사진 찍어놓고 나중에는 회사 비밀이나 돈, 인사 관련 부탁까지 슬슬 꺼냈을 수도 있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럼 이 자식이 바람 피운 건 맞는데 시작은 그냥 불장난이 아니고 노린 덫일 수도 있다는 거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래도 바람은 바람이지. 그래도 사기는 사기고.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 그래서 준호 오빠가 진짜로 바람 피우는 인간인지 아니면 정신없다가 진짜로 사기에 걸려들어서 지금은 협박당하고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가지 그림이 떠올랐다. 평소보다 더 초췌한 얼굴, 새벽에 몰래 들어오면서
습관처럼 한숨 쉬던 아들.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농담처럼 했던 그 말이 갑자기 다르게 들렸다.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마지막으로 가보자. 누가 더 나쁜 놈인지, 진짜로 사기꾼들이 끌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내 아들이 그냥 이중 인생 살고 있는 건지. 입으로는 차갑게 말했지만 내 안 어디에선가 희미한 바람이 한 줄기 있었다. 그래도 혹시라도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러 가는 날 나는 아들 편도 며느리 편도 아닌 진실 편에 서기로 했다. 밤 10시 조금 전 우리는 그 모텔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낮에 혼자 떨던 그 골목. 이번엔 나, 서연이, 변호사가 말했다. 오늘도 그 여자와 만나기로 한 카톡이 있습니다. 시각, 장소까지 동일해요. 다만 오늘 대화 내용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여줬다. 오늘 안 오면 회사에도 보내. 계약서 위조한 거 우리만 아는 줄 알아? 와서 얘기해. 안 그러면 기사 띄운다. 나는 이해가 안 됐다. 계약서 위조? 서연이가 설명했다. 회사에서 윗선에서 내려온 무리한 지시를 준호 오빠가 총대 메고 처리한 게 있었대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쪽에서 그걸 알고 자료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졌다. 우리가 골목 안쪽으로 조금 더 숨어 들어갔을 때 멀리서 익숙한 보폭이 보였다. 박준호. 옆에는 깔끔한 코트 차림의 여자 하나. 근데 둘 사이 거리는 연인 같기보다는 비즈니스 미팅에 가까웠다. 표정도 그렇게 밝지 않았다. 여자는 팔짱도 끼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그냥 짧게 말했다. 늦었네, 과장님. 준호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돈 가져왔어요? 여자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다. 그들이 모텔 입구 쪽, 조금 안쪽에 서자 목소리가 또렷이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러면 준호가 낮게 말했다. 왜? 여기 좋잖아요. CCTV 있고 방음 잘 되고 당신이 잘 아는 데잖아요. 여자가 비웃듯 말했다.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찍은 사진도 있지? 출장이라며 들어올 땐 좋았지? 내 속에서 피가 솟구쳤다. 그래, 인연이 그년이구나. 그 사진. 준호가 이를 악물었다. 그때는 나도 정신 없었고 내가 미쳤고. 근데 그걸로 지금까지 얼마나 뜯어갔는지 알아요? 여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 귀엽게 좀 봐요, 과장님. 딱히 우리가 시킨 거 했으면 이 정도까진 안 왔지. 그녀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그 계약서 양식 우리 말대로 딱 바꿔서 넘겼으면 지금쯤 자리 하나 더 올라갔을 거야. 근데 양심인지 겁인지 반만 하고 말았잖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난 그렇게까지는 못해. 준호가 낮게 말했다. 회사 돈 빼돌리는 건 내가 미친 짓 하는 거고 거래처 정보 넘기는 것도 이제는 못하겠어. 이미 내가 한 것만으로도 법 걸리면 감옥 갈 수 있는 수준이야. 더 이상은 안 한다. 여자가 코웃음을 쳤다. 그럼 그냥 다 터뜨릴까? 회사에, 언론에, 집에도, 당신 와이프한테도 보내줄까? 당신이 나랑 모텔 들어가던 사진이랑 계약서 위조한 증거랑 같이? 그 말에 준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제발
집만은 끌고 오지 마. 와이프랑 엄마한테만은. 제발. 그 목소리가 한없이 작아졌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졌다. 이 자식이 분명 잘못한 건 맞는데 지금은 명백히 잡혀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도 멍청한 나도 알겠더라. 내 옆에서 서연이가 떨고 있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변호사가 작게 중얼거렸다. 예상보다 훨씬 더러운 케이스네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기업 비리 협박까지 엮인.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지막 결심을 했다. 됐다. 이제는 나도 나가야겠다. 더는 숨어서 듣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이 잘못한 것도 사기꾼들한테 잡혀 끌려다니는 것도 두 눈으로 다 봤으니 나는 어둠 속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호. 내 목소리가 골목 안에 울렸다. 준호와 그 여자가 동시에 돌아봤다. 엄마. 준호 눈이 완전히 뒤집혔다. 여자 얼굴에는 순식간에 긴장이 올라탔다. 여긴 어머니가 오실 때가 아닌데요. 그 말이 웃음이 나올 만큼 어이없었다. 그래, 여긴 내가 오면 안 되는 데지. 근데 내 아들이 끌려다니는 데라면 여기든 지옥이든 내가 안 올 수가 없다. 나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여자는 빠르게 상황을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어머니, 오해하실 만한 장면 같지만. 오해? 내가 비웃었다. 내가 다 들었다. 모텔 사진, 계약서 위조, 회사 정보, 그리고 우리 집까지 들먹이면서 협박하는 거. 여자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명예훼손.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명예훼손 운운하시기 전에 본인 녹음부터 걱정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통화 녹음 아이콘, 빨간 불. 아까부터 다 녹음 중입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바로 제출할 수 있고요. 여자 눈에 순간적인 동요가 스쳤다. 나는 준호를 향해 돌아섰다. 너 나한테 솔직히 말해라. 지금 내가 인연들한테 얼마나 언제부터 끌려다닌 거냐? 준호는 더 숨길 데가 없다는 듯 어깨를 떨어뜨렸다. 1년 전부터야. 그 애가 말했다. 처음엔 그냥 거래처 접대였어. 근데 사진 찍힌 거 알고 회사 내부 문서 한 번 넘기고 그 뒤로 점점 요구가 커졌어. 난 계속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버텼고 서연이가 입술을 떨었다. 그러면서 집에는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말하면 엄마가 죽을 것 같아서. 그 말이 웃기면서도 서글펐다. 죽은 건 늦게서야 알게 된 우리 쪽 마음인데 나는 더 이상 이 여자의 입을 듣고 싶지 않았다. 이름이 뭐냐? 내가 물었다. 여자가 비웃었다. 제 이름이 어쨌든 어머니랑 상관없. 좋게 말할 때 이름이 뭐냐고. 내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변호사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경찰서에서 신원 확인하면 되니까 굳이 지금 안 밝혀도 상관없습니다. CCTV도 있고요. 여자가 살짝 얼굴이 굳어졌다. 경찰이요? 네. 지금 이 상태는 상습 공갈협박 혐의로 충분합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들도 있고요. 명단, 진술 다 확보돼 있습니다. 여자는 잠시 우리 셋의 얼굴을 훑어보더니 혀를 차고 뒤로 물러났다. 다들 그렇게 착한 얼굴하고 살길래 좀 건드려도 되겠지 했더니만
불쾌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법대로 해보죠. 그녀는 카톡 알림이 계속 울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골목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인간이 사라진다고 우리 상처까지 같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악몽의 뿌리 하나는 뽑힌 거다. 골목에 우리 셋만 남았다. 나는 준호를 똑바로 봤다. 바람은 바람이고 사기는 사기다. 내가 말을 꺼냈다. 넌 분명히 잘못했다. 술자리 따라간 것도, 사진 찍히도록 눈 감은 것도, 회사 문서 넘긴 것도, 그건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 벌 받을게. 회사에서도 책임질 거고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 있으면 다 감당할게.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다. 근데 나는 말을 이었다. 너를 인연들한테 그냥 놔두진 않겠다.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 조각조각 뜯겨나가는 건 못 보겠다. 준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엄마, 서연아. 나는 며느리를 돌아봤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너무 잘했다. 혼자 법률사무소 가고, 혼자 증거 모으고, 혼자 견뎌온 것도 다 잘했다. 근데 이제부터는 너도 혼자 아니야.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두 분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이혼 절차 밟으셔도 되고 협박 사건부터 정리한 다음 다시 관계를 재정비해 보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관계를 다시 할지 말지는 서연 씨 마음이라는 점이에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서연이가 정할 일이다.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이혼 도장 찍으려고 했어요. 준호 오빠가 그냥 다른 여자 좋아서 노란한 줄 알았거든요. 숨을 길게 쉬고 서연이는 계속 말했다. 근데 보니까 바보 같은 짓이긴 해도 악마는 아니었네요. 끌려다니면서도 우리 집만은 지키려고 했던 건 느껴졌어요. 그 말이 준호 가슴에도 박힌 것 같았다.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그래서요. 서연이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혼은 잠깐 미루고 싶어요. 준호 오빠가 회사 문제, 법적 문제, 어떻게 책임지는지 보고 그 과정에서 저한테도 솔직할 수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좋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둘이 동시에 나를 봤다. 첫째, 준호야. 너는 지금부터 숨기는 인생 끝내라. 회사 일이든 조사받는 거든 다 집에 말하고 가라. 둘째, 서연아. 너도 혼자 참고만 있지 말고 힘들면 나부터 찾아와라. 남자는 바깥에서 고생하는 법 같은 소리는 앞으로 내 입에서 절대 안 나온다. 둘 다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더니 준호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진짜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엄마 아들로도 이 집 가장으로도. 며칠 뒤 우리는 경찰서, 회사 감사실, 변호사 사무실을 정신없이 오가야 했다. 준호는 자기 잘못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다. 협박하던 그 여자와 뒤에 있던 사람들, 다른 피해자들까지 사건이 커졌다. 그 과정이 기분 좋고 깨끗한 건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온 가족이 진흙탕을 같이 걸은 셈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느낌은 처음 들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 때마다 이제 나는 다른 소리를 듣는다. 예전엔 딸깍, 슥, 철컥, 몰래 나가던 며느리, 몰래 들어와 한숨 쉬던 아들 발소리. 이제는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조사 때문에 늦었어요. 서툴지만 솔직해지려는 목소리가 들린다. 아들이 출장 간다고 믿었던 그 밤들. 사실은 내 아들이 혼자 사기에 끌려다니던 밤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앞으로는 문소리만 듣고 의심하지 말고 그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며느리를 몰래 따라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기대 설 수 있는 편이 되겠다고.